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조 생채식입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저자는 고우다 미스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우다 미스오,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학 박사로서 고우다 병원장이다. 먼저 하나통합의원 원장 전원중 박사님의 추천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녹즙 생채식 묘법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병이 쉽게 낫는다. 이 말은 사실이다. 1986년 이 책의 저자 고우다 미소 선생으로부터 녹즙 생채식 요법을 처음 배운 이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이 요법으로 치료해왔다. 그동안 이 녹즙 생채식 요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보여준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놀랍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낫지 않던 병들이 이 방법으로 깨끗이 나아버린다. 그것도 몇 달 만에, 더러는 한 달 내에 완치되어 버리는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되었지만 난치병들이 이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이 녹즙 생채식 요법이 병의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잘 흐르는 맑은 깨끗한 뇌물에는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여있고 오염되고 썩은 웅덩이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나 세균들이 들끓는다.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다. 맑고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면 어떤 병증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피가 혼탁하게 오염되어 잘 흐르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 당뇨, 피부병, 암 등 이런저런 병증이 나타난다. 파리나 모기가 생길 때 잠깐은 살충제나 항생제 같은 약을 쓸 수 있지만 오염된 물 자체를 정화하지 않는 한은 이런 벌레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략을 다시 바꿔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면 거기에는 어떤 벌레나 세균도 서식하지 못한다. 이처럼 혼탁한 피를 맑게 정화하여 만병의 원인을 고치는 최선의 의학적인 방법이 바로 녹즙 생채식 요법이다. 한 불치병 환자는 내가 권하는 녹즙 생채식 요법의 3단계를 매뉴얼대로 실행했다. 1단계의 녹즙 생채식 기간에는 그동안 복용했던 약들을 그대로 쓰면서 아침에는 생즙과 과일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생채소, 생곡식가루, 견과류, 해조류, 과일 등의 생채식을 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풍욕과 관장법, 냉온욕, 운동법, 40분 합장법 같은 자연요법을 병행했다. 그러자 2주간의 1단계를 마칠 쯤에는 이미 많은 고질병들이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어떤 약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녀는 뉴욕의 자택으로 돌아가서 4주간의 2단계 과정, 즉 주로 녹즙과 물, 약간의 과일만을 먹는 프로그램, 그리고 6개월간의 3단계 과정, 1단계 과정처럼 녹즙이나 생채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모발검사 등에서 확인된 중금속을 해독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산소요법, 온열요법, 심신요법 등을 병행하는 그러한 3단계 과정을 매뉴얼대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3단계를 마칠 쯤에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20년간 벗어나지 못했던
모든 병증이 완치되었고 특히 82kg이었던 체중이 63kg로 줄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다. 문제의 유방암 종암도 6개월 전에 초진 당시에는 직경 8cm였는데 지금은 5.2cm로 크게 줄었고 전이된 소견도 없었다. 그 외에 뜻밖의 소득으로 피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이웃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본다며 즐거워했다. 이처럼 나의 클리닉에서 약 6개월간의 3단계 녹즙 생체식 요법을 마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부와 눈빛이 고와지고 몸매가 아름답게 변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변화를 직접 체험한 분들은 농담처럼 우리 클리닉을 미인 생산 공장이라 부른다. 피화장이 깨끗하고 맑게 정화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뻐 보인다. 나의 오랜 인상 경험을 볼 때 이 녹즙 생체식 묘법이야말로 어떤 미용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회춘법임이 틀림없다. 그녀는 지금도 이 요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이 재발하기는커녕 다른 어떤 병증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 나는 그녀가 지금의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시는 과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병원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병의 원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피의 오염이다. 내가 의사가 되고 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통찰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의 병. 바로 그것이다. 피가 깨끗하고 피 속의 필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잘 유지되면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독이 쌓이고 꼭 있어야 할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부족해질 때 병이 생겨난다. 병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병명이 무엇이든 오염된 피를 해독하고 필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충해주면 모든 병은 쉽게 낫는다. 뉴욕의 유방암 환자가 보여주었던 병상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오염되었으니 그것을 고치라는 메시지였다. 20년 전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가 나타난 것은 당신의 피가 오염되었으니 그것을 고치세요라는 경고 신호였는데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니까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암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2011년 나의 클리닉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70대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 이 환자는 지난 2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왔는데 수술 전에 당뇨와 고혈압을 약 없이 조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환자도 녹즙 생체식 요법을 매뉴얼대로 실천한 뒤에 2주 만에 약 없이 혈당치와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년 동안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병증이 좋아지자 그녀는 암 수술을 조금 더 미루고 6개월간의 3단계 과정을 먼저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6개월간 녹즙 생체식 과정을 마친 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소견상 어떤 전이도 없었고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었다. 수술 후에도 이 환자는 내가 권하는 녹즙 생체식 그리고 산소요법, 오열요법 등을 꾸준히 실천하여 나날이 건강해졌다.
혈압약, 당뇨약과는 이미 이별한 지 오래였다. 수술받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나의 클리닉에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나랑 같이 암병동에 입원했던 치료받았던 7에서 8명의 환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는데요.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며 내게 눈물을 글썽했다. 암세포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오염된 피와 붕괴된 면역체계가 바로 진짜 암이다. 바닷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얼음덩어리의 5에서 10%일 뿐이고 90% 이상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수면 아래에 더 큰 얼음덩어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암은 특정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소병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신에 퍼져 있는 전신병이다. 어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확인된 그 부위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신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수면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 그 90%의 얼음덩어리를 녹여버려야 한다. 암은 국소병이 아니고 전신병이다. 또한 급성병이 아니고 만성병이다. 암은 진단받을 무렵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아마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발병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암 환자는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해야 하고 단기간의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니라 평생 그 근본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췌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이 환자는 몹시 쇠약해져 있어서 누가 봐도 회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 그녀는 녹즙 생채식과 함께 매일 6회 이상 산수요법, 4회 이상의 커피 한 잔, 생즙 마시기, 온열요법,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이제는 다 나았다고 믿는 신년요법 등을 실행했다. 특히 간 해독요법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간 내 담석과 노폐물을 배출했는데 그 양의 본인은 물론 우리 병원의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간과 혈액에 저렇게 많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여 있었으니 그것을 해독하지 않은 채 수술과 항암제만 쓴다고 해서 어떻게 암이 낫겠는가. 간과 혈액의 대청소 후에 이 환자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게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식욕도 생기고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다 미스오 선생은 암 환자들에게 수술 등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기 전에 약 3에서 6개월가량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을 먼저 실행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도록 권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 생활 방식을 평생 실천하게 했다. 그러면 암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다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이다. 암 진단 후에 먼저 3에서 6개월간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만으로도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나 역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다 요법을 실천하게 했더니 암이 저절로 사라져버려서 수술받을 필요가 없게 된 사례들을 지난 30년간 수없이 목격했다. 자연치유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진짜 암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종양이 아니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오염된 피와 고장난 면역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체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산소요법, 온열요법,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등을 병행하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반드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초에 찾아왔던 79세의 중증 환자는 C형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어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분들이 실천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날마다 맨발로 땅을 밟고 밤에는 땅과 연결된 매트에서 숙면을 취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40분간 합장 명상을 한다. 그리고 산소요법을 약 30분, 커피 한 잔 30분, 녹즙과 생채식 섭취, 병이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쾌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 이상 암송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단순한 방법이 난치병을 낫게 하는지, 그 위대한 생명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불과 얼마 전인 2017년 초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계장의 닭 약 3천만 마리를 폐사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산에 풀어놓고 친환경 사육법으로 기른 닭들은 한 마리도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산에 풀어놓은 가축이나 야생 동물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은 병에 취약한가? 야생 동물들은 땅과 접촉하고 햇볕을 쬐며 피부 호흡을 충분히 한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먹이를 찾고 스트레스가 적다. 반면에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은 땅과 햇볕으로부터 오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밀집된 환경에서 살게 되므로 피부 호흡이 안 되며 밤에도 밝은 불빛 아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늘 화학적인 사료만 먹고 콘크리트 우리에 갇혀 있는 그러한 동물들의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다. 이것이 바로 가축들의 피가 오염되고 면역 체계가 붕괴되어 병이 만연하게 되는 배경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려면 호흡하고,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마음 쓰는 일들을 자연의 질서에 맞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생활 방식은 소홀히 하면서 수술과 약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어떻게 병이 낫겠는가? 우리에 갇힌 가축들을 야생동물처럼 자연 속에 풀어주면 어떤 병도 쉽게 나을 수가 있다. 앞의 사례들에서 절망적이었던 암 환자들이 극적으로 좋아진 이유는 자연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처럼 땅과 햇볕에 생명 에너지와 접촉하고 피부 호흡을 하고 자연 속의 음식물을 먹고 두려움과 절망 등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니까 병이 쉽게 나은 것이다. 한국에도 야생동물과 같은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튿날 햇볕을 쬐며 농사일을 하고 땅과 접촉하고 충분한 풍욕으로 산소와 질소를 받아들이고 밤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며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내가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채소와 과일만을 먹는 생채식 집단인데 이들 중에 96%가 더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혈중 헤모글로빈, 단백질, 칼슘 등 필수적인 영양 상태가 도시인들보다 훨씬 양호하다.
놀랍지 않은가? 그 누구라도 난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고우다 선생이 제시하는 치료법을 부담 없이 오랫동안 실천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다.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날마다 몇 차례씩 녹즙을 짜야 하는 번거로움과 생곡식 가루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10가지의 생채소를 저온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어서 손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물에 타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싹튀운 바라 현미와 곡식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간단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약간의 볶은 곡식, 견과류나 과일 등을 곁들이는 타협적인 방법을 쓰게 했더니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고우다 선생의 전통적인 생채식을 조금 변형시켜 약간은 덜 엄격한 녹즙 생채식 요법을 적용했는데도 그 의학적인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나는 자주 확인하고 있다. 내 환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요법을 10여 년 이상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고 이분들은 한 목소리로 평생 이 식생활을 지켜갈 것이며 이제는 오히려 불로 조리한 화식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생채식의 방법들을 찾고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머리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자는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숙변을 완전히 배설하고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식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식의 질병이 없다라는 진리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계속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 영양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소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병도 치료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하게 되었다. 최근 숙변의 개념과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론과 실제의 양측면에서 이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숙변의 가장 큰 원인은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최근 숙변의 개념과 진위에 관한 논쟁이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양측면에서 이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숙변의 가장 큰 원인은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 속을 아무리 살펴봐도 숙변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장이 숙변의 결정적인 근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 장 점막에서 미세육모와 치밀 결합 조직의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숙변이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설탕, 흰 쌀밥, 동물성 음식의 과식, 불규칙한 폭식, 지나친 스트레스, 알코올이나 화학약품의 과용 등이 소화 효소와 담즙, 췌장 효소의 결핍을 초래하고 세균의 과다 증식, 내독수의 축적을 가져오는데 이처럼 장벽에 두루 코팅되어 배설되지 못한 염증성 독성 노폐물을 가리켜 숙변이라고 부릅니다. 미세육모의 총 면적은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넓은 장벽에 달라붙어 코팅되어 있는 숙변, 곧 염증성 독성 노폐물은 손상된 장점막을 통해서 누수되듯 혈중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세포와 혈액 내의 뇌 독소 혈증을 일으켜 많은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채식과 녹즙절식으로 장내를 비우게 되면 평소에 이완되고 확장되어 있던 장 내강이 수축하면서 장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장 연도운동이 항진되는데, 이때 수사나 마그네슘 같은 대변 연화제를 투여하고 장 청소를 해주면 장벽에 코팅되어 달라붙어 있던 염증성 독성 물질이 마치 피부에 때가 벗겨져 나오듯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소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그 소식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필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엄격한 소식을 잘 견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불러익히지 않은 생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먹는 양이 적을수록 그 질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똑같은 채소라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는 자연 농법이나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의 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쌀이라면 백미보다는 현미, 흰 빵보다는 검은 빵, 생선일 경우에는 참치나 청새치 같은 큰 물고기보다는 정어리나 뱅어 같은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즉 동식물의 전체를 먹는 것이다. 생선회나 비프 스테이크 같이 일정한 부분만을 먹어서는 영양이 편중되어 버린다. 따라서 채소의 경우에도 전체를 먹는 식사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무의 경우에도 뿌리와 잎을 전부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똑같은 전체식이라도 불로 익혀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영양가가 한층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현미라도 불로 익힌 현미밥보다는 생 현미가 질적으로 영양이 높은 식품이라는 것이다. 현대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거의 모든 영양학 서적에서는 익히지 않은 베타 전분은 소화가 잘 안되므로 불로 익혀 알파 전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화 흡수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쓰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확실히 생현미가루를 먹기 시작한 초기에는 소화가 잘 안되지만 인체가 일단 생현미의 베타 전분에 적응하게 되면 이 생현미에서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나오게 된다. 이 책에 실린 임상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현미나 생채소에 숨어있는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적은 양의 식사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조진시 HIV 내 혈압 측정치는 190에 128로 특히 최저 혈압이 높고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장내에 쌓여있는 대량의 숙변이었다. 또한 그 숙변의 정체가 원인이 되어서 장마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장내에 대량의 숙변이 쌓이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고 부패에 발효되는 그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장마비가 심해져 장 연동운동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그 가스가 순조롭게 아래쪽 장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벽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뇌를 비롯한 전신에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 장기나 조직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은 결과 격심한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때때로 의식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나는 H분의 증상도 숙변의 정체의 결과라고 확신했다. 부인은 혈압도 높아서 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뱃속에 많이 쌓여있는 숙변을 배출해야 합니다. 숙변을 배출해버리면 지금까지 부인을 괴롭히고 있는 두통이나 현기증도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설명해주자 부인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제 뱃속에 숙변이 그렇게나 많이 쌓여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현미를 먹어오면서 하루에 2번씩이나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변비를 겪은 일이 없습니다. 역시 현미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 잘 나오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숙변이 많이 쌓여있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H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필자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입원해서 단식을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상담을 끝냈다. 그렇게 해서 1986년 10월 입원한 HV는 곧바로 현미죽과 두부만으로 감식을 시작하여 10월 25일부터 5일간, 다시 11월 5일부터 5일간 맑은 장국 단식을 2차례 시행했다. 생수만 마시고 다른 것은 일절 입에 대지 않는 본 단식과 비교하면 이 맑은 장국 단식은 실행하기가 훨씬 쉬운 데다가 숙변의 배설에도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평을 가지고 있다. 2차례 단식 중에 첫 번째에서는 숙변 같은 것이 전혀 배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2번째에서는 거의 매일 밥 공기로 2공기 정도의 숙변이 나왔다. 이렇게 되자 H부인도 약간 놀란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짙은 다갈색의 끈적끈적한 대변이 매일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서너 차례나 대변을 보는 날도 있었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이렇게 숙변을 배설하면서 극심하던 두통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2차례의 5일 단식을 끝내고 11월 15일부터 3번째로 맑은 장국 단식을 실행했다. 3번째 단식에 들어가자 숙변의 배설량이 한층 많아져서 한 사발 정도의 양이 매일 나왔고 이에 따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원하기 전까지 HV는 장의 연동운동을 자학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숙변이 술술 배출됨에 따라 장이 잘 움직이게 되면서 밤중에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자연히 가스가 잘 나오게 되었다. 숙변이 대량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흔히 가스가 잘 발생하는 음식물, 예를 들면 콩 종류나 감자 따위를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올라 복부 팽만감을 느끼곤 한다. 이것은 장마비 때문에 가스가 순조롭게 아래쪽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마비가 없는 사람은 이 가스를 밑으로 쑥쑥 내려보내 방귀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배가 차가워지면 복부가 부풀어 올라 괴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람 역시 장이 마비된 사람이다. 배가 차가워지면 설사를 하는 체질이 좋은 것이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어쨌든 HV는 단식 일수가 늘어감에 따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스도 잘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방귀가 자주 나오게 되자 신기하게도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었던 두통이 점차 가라앉았다.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는 증세나 뇌 혈관의 압박 증세도 사라졌다. 결국 그러한 증세들이 모두 숙변이 정체되어 생긴 장마비가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장마비가 심했기 때문에 장내에서 발생한 가스가 순조롭게 하부로 내려가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흡수되었으며 그 가스 때문에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현미와 같이 변통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는데도 숙변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미가 건강식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과식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장기간 단식을 실행하여 숙변을 대량으로 배설하는 데 성공한 HV는 자신을 괴롭히던 갖가지 증상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지속되던 격심한 두통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화창한 날씨처럼 상쾌한 기분이라면서 태어날 수가 있었다. 단식과 소식을 기본으로 한 니시 건강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세가 전부 없어지고 생기를 되찾은 HV는 숙변이 배설되면서 위장의 흡수력이 좋아졌는지 그 후에도 소식을 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렸다. 그리하여 고우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다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택에서 생채식을 실행하게 되었다. 전립선 비대증을 극복한 남편도 함께 생채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87년 2월부터 생채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우다 병원이 정해준 표준적인 생채식이었다. 잎 부분 하루에 500g, 뿌리 부분 250g씩 점심 저녁 두 차례로 하루 500g을 먹었다. 그리고 생 현미가루 140g을 하루 두 차례로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하루에 900칼로리, 단백질이 약 25g이므로 현대 영양학의 상식으로는 기초 대사량도 못 미치는 저영양식이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생채식을 실행하면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체중이 줄게 된다. 심한 사람은 두 달 사이에 10kg이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역시 생채식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저영양식으로는 도저히 질탱할 수가 없어. 영양 불량으로 쓰러져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식과 소식으로 숙변을 배설하여 위장의 소화 흡수력이 높아진 사람이 똑같은 생채식을 할 경우 체중이 줄지 않는다. 이 HV인도 그런 경우의 하나였다. 이것은 장시간의 단식으로 숙변이 대량으로 배설된 결과 위장의 흡수력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의 치료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초기에는 증상이 그다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류머티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처럼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한 병이라면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당뇨병의 경우는 확실한 증상이 나타날 무렵에는 이미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하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순조롭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 한 인류 회사의 부장이 된 52세의 A씨는 중역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7년 전에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착실하게 진행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던 A씨는 가볍게 생각하고 즐겁게 치료하는 환자 클럽에 가입하여 한방약에만 의지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진지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1993년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등반을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되고 말았다. 당뇨병에 의한 망막 출혈이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비로소 요양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있었다. 2개월 뒤에는 왼쪽 눈도 안저 출혈을 일으켰으며 7개월 후에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다. 결국 승진은커녕 폐인이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뇨병을 가볍게 보고 방심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당뇨병이 발병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반수 이상이 망막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망막증으로 실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도 있고 또 하지의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피부궤양, 나아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기형아 문제 등을 생각하면 당뇨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다. 따라서 초기에 양생법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유명인사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생존해 있는 동안 오랫동안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 당뇨병의 지속으로 생긴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하지의 동맥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한 경우에는 동맥의 혈관벽에 석회질이 들러붙기도 한다. 당뇨병의 치료 성과가 나쁜 환자일수록 석회화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정도도 심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하지동맥의 석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발이 썩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 중에서도 특히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슐린 의존병 당뇨병에서는 역시 인슐린이 치료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대해서는 현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약제의 사용보다는 생활 내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식이요법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적게 먹는 감식이다. 다시 말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감식의 정도는 증상이나 체력, 체중 등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1800에서 1200kcal 정도의 소식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병원에서는 대체로 1200kcal 정도의 비교적 심한 감식을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종류의 혼합된 생채 소즙을 하루에 2번 마시도록 지도하는데 이 방법이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낭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신에 생야채즙 1.5홉을 마신다. 약 270ml를 들어갑니다. 2. 점심 현미밥은 75g, 두부 반모, 삶은 야채 1접시, 참깨 10g. 3. 저녁 식사 전에 생야채즙 270mg을 마신다. 4. 저녁 식사는 점심과 동일하게 먹는다. 5. 생수와 감잎차는 하루에 1에서 2리터를 마신다. 6. 완화제를 하루아침 20cc를 마신다. 7. 스피렌을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8. 이외의 음식은 일체 금한다. 9. 평상에서 원반연 목침을 베고 잔다.
10. 붕어운동 1일 3회 1회 2분 11. 모관운동 1일 3회 1회 2분 12. 합장 합초운동 1일 3회 한 번 할 때 100번 13. 등배운동 1일 3회 1회 할 때 10분 14. 풍욕 1일 3회 15. 냉온욕 1일 1회 실시할 것.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50년 동안 1만여 명의 환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원조 생채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조 생채식입니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저자는 고우다 미스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우다 미스오,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학 박사로서 고우다 병원장이다. 먼저 하나통합의원 원장 전원중 박사님의 추천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 녹즙 생채식 묘법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거의 모든 병이 쉽게 낫는다. 이 말은 사실이다. 1986년 이 책의 저자 고우다 미소 선생으로부터 녹즙 생채식 요법을 처음 배운 이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이 요법으로 치료해왔다. 그동안 이 녹즙 생채식 요법을 실천한 사람들이 보여준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놀랍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낫지 않던 병들이 이 방법으로 깨끗이 나아버린다. 그것도 몇 달 만에, 더러는 한 달 내에 완치되어 버리는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되었지만 난치병들이 이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이 녹즙 생채식 요법이 병의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성질환은 평생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잘 흐르는 맑은 깨끗한 뇌물에는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여있고 오염되고 썩은 웅덩이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나 세균들이 들끓는다.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다. 맑고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면 어떤 병증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피가 혼탁하게 오염되어 잘 흐르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 당뇨, 피부병, 암 등 이런저런 병증이 나타난다. 파리나 모기가 생길 때 잠깐은 살충제나 항생제 같은 약을 쓸 수 있지만 오염된 물 자체를 정화하지 않는 한은 이런 벌레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략을 다시 바꿔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면 거기에는 어떤 벌레나 세균도 서식하지 못한다. 이처럼 혼탁한 피를 맑게 정화하여 만병의 원인을 고치는 최선의 의학적인 방법이 바로 녹즙 생채식 요법이다. 한 불치병 환자는 내가 권하는 녹즙 생채식 요법의 3단계를 매뉴얼대로 실행했다. 1단계의 녹즙 생채식 기간에는 그동안 복용했던 약들을 그대로 쓰면서 아침에는 생즙과 과일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불로 조리하지 않은 생채소, 생곡식가루, 견과류, 해조류, 과일 등의 생채식을 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풍욕과 관장법, 냉온욕, 운동법, 40분 합장법 같은 자연요법을 병행했다.
그러자 2주간의 1단계를 마칠 쯤에는 이미 많은 고질병들이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어떤 약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녀는 뉴욕의 자택으로 돌아가서 4주간의 2단계 과정, 즉 주로 녹즙과 물, 약간의 과일만을 먹는 프로그램, 그리고 6개월간의 3단계 과정, 1단계 과정처럼 녹즙이나 생채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모발 검사 등에서 확인된 중금속을 해독하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산소요법, 온열요법, 심신요법 등을 병행하는 그러한 3단계 과정을 매뉴얼대로 실천하였다. 그리고 3단계를 마칠 쯤에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20년간 벗어나지 못했던 모든 병증이 완치되었고 특히 82kg이었던 체중이 63kg로 줄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다. 문제의 유방암 종암도 6개월 전에 초진 당시에는 직경 8cm였는데 지금은 5.2cm로 크게 줄었고 전이된 소견도 없었다. 그 외에 뜻밖의 소득으로 피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이웃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본다며 즐거워했다. 이처럼 나의 클리닉에서 약 6개월간의 3단계 녹즙 생채식 요법을 마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부와 눈빛이 고와지고 몸매가 아름답게 변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변화를 직접 체험한 분들은 농담처럼 우리 클리닉을 미인 생산 공장이라 부른다. 피화장이 깨끗하고 맑게 정화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뻐 보인다. 나의 오랜 인상 경험을 볼 때 이 녹즙 생채식 묘법이야말로 어떤 미용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회춘법임이 틀림없다. 그녀는 지금도 이 요법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이 재발하기는커녕 다른 어떤 병증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 나는 그녀가 지금의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시는 과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병원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병의 원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피의 오염이다. 내가 의사가 되고 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통찰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의 병. 바로 그것이다. 피가 깨끗하고 피 속의 필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잘 유지되면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다.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독이 쌓이고 꼭 있어야 할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부족해질 때 병이 생겨난다. 병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병명이 무엇이든 오염된 피를 해독하고 필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충해주면 모든 병은 쉽게 낫는다. 뉴욕의 유방암 환자가 보여주었던 병상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오염되었으니 그것을 고치라는 메시지였다. 20년 전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가 나타난 것은 당신의 피가 오염되었으니 그것을 고치세요라는 경고 신호였는데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니까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져서 결국 암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2011년 나의 클리닉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70대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 이 환자는 지난 2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왔는데
수술 전에 당뇨와 고혈압을 약 없이 조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환자도 녹즙 생채식 요법을 매뉴얼대로 실천한 뒤에 2주 만에 약 없이 혈당치와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년 동안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병증이 좋아지자 그녀는 암 수술을 조금 더 미루고 6개월간의 3단계 과정을 먼저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6개월간 녹즙 생채식 과정을 마친 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소견상 어떤 전이도 없었고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었다. 수술 후에도 이 환자는 내가 권하는 녹즙 생채식 그리고 산소요법, 오열요법 등을 꾸준히 실천하여 나날이 건강해졌다. 혈압약, 당뇨약과는 이미 이별한 지 오래였다. 수술 받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나의 클리닉에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나랑 같이 암병동에 입원했던 치료받았던 7에서 8명의 환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는데요.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하며 내게 눈물을 글썽했다. 암세포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오염된 피와 붕괴된 면역체계가 바로 진짜 암이다. 바닷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 얼음덩어리의 5에서 10%일 뿐이고 90% 이상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수면 아래에 더 큰 얼음덩어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암은 특정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소병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신에 퍼져 있는 전신병이다. 어떤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확인된 그 부위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신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수면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 그 90%의 얼음덩어리를 녹여버려야 한다. 암은 국소병이 아니고 전신병이다. 또한 급성병이 아니고 만성병이다. 암은 진단받을 무렵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아마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발병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암 환자는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치료해야 하고 단기간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니라 평생 그 근본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췌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이 환자는 몹시 쇠약해져 있어서 누가 봐도 회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 그녀는 녹즙 생채식과 함께 매일 6회 이상 산소요법, 4회 이상의 커피 간장, 생즙 마시기, 온열요법,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이제는 다 나았다고 믿는 신년요법 등을 실행했다. 특히 간 해독요법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간 내 담석과 노폐물을 배출했는데 그 양의 본인은 물론 우리 병원의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간과 혈액에 저렇게 많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여 있었으니 그것을 해독하지 않은 채 수술과 항암제만 쓴다고 해서 어떻게 암이 낫겠는가. 간과 혈액의 대청소 후에 이 환자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게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식욕도 생기고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다 미스오 선생은 암 환자들에게 수술 등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기 전에 약 3에서 6개월가량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먼저 실행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도록 권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 생활 방식을 평생 실천하게 했다. 그러면 암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다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이다. 암 진단 후에 먼저 3에서 6개월간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만으로도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나 역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고오다 요법을 실천하게 했더니 암이 저절로 사라져버려서 수술받을 필요가 없게 된 사례들을 지난 30년간 수없이 목격했다. 자연치유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진짜 암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종양이 아니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오염된 피와 고장난 면역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체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산소요법, 온열요법,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등을 병행하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반드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초에 찾아왔던 79세의 중증 환자는 C형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어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분들이 실천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날마다 맨발로 땅을 밟고 밤에는 땅과 연결된 매트에서 숙면을 취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40분간 합장 명상을 한다. 그리고 산소요법을 약 30분, 커피 관장 30분, 녹즙과 생채식 섭취, 병이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쾌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 이상 암송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단순한 방법이 난치병을 낫게 하는지, 그 위대한 생명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불과 얼마 전인 2017년 초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적으로 양계장의 닭 약 3천만 마리를 폐사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산에 풀어놓고 친환경 사육법으로 기른 닭들은 한 마리도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산에 풀어놓은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은 병에 취약한가? 야생동물들은 땅과 접촉하고 햇볕을 쬐며 피부 호흡을 충분히 한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자연 속에서 먹이를 찾고 스트레스가 적다. 반면에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은 땅과 햇볕으로부터 오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밀집된 환경에서 살게 되므로 피부 호흡이 안 되며 밤에도 밝은 불빛 아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늘 화학적인 사료만 먹고 콘크리트 우리에 갇혀있는 그러한 동물들의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다. 이것이 바로 가축들의 피가 오염되고 면역 체계가 붕괴되어 병이 만연하게 되는 배경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병을 고치려면 호흡하고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마음 쓰는 일들을 자연의 질서에 맞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생활 방식은 소홀히 하면서 수술과 약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어떻게 병이 낫겠는가? 우리에 갇힌 가축들을 야생동물처럼 자연 속에 풀어주면 어떤 병도 쉽게 나을 수가 있다. 앞의 사례들에서 절망적이었던 암 환자들이 극적으로 좋아진 이유는 자연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처럼 땅과 햇볕에 생명 에너지와 접촉하고
피부 호흡을 하고 자연 속의 음식물을 먹고 두려움과 절망 등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니까 병이 쉽게 나은 것이다. 한국에도 야생동물과 같은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든 늘 햇볕을 쬐며 농사일을 하고 땅과 접촉하고 충분한 풍욕으로 산소와 질소를 받아들이고 밤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며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내가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채소와 과일만을 먹는 생채식 집단인데 이들 중에 96%가 더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혈중 헤모글로빈, 단백질, 칼슘 등 필수적인 영양 상태가 도시인들보다 훨씬 양호하다. 놀랍지 않은가? 그 누구라도 난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고우다 선생이 제시하는 치료법을 부담 없이 오랫동안 실천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다.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날마다 몇 차례씩 녹즙을 짜야 하는 번거로움과 생곡식 가루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10가지의 생채소를 저온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어서 손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물에 타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싹 튀운 바라 현미와 곡식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간단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약간의 볶은 곡식, 견과류나 과일 등을 곁들이는 타협적인 방법을 쓰게 했더니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고우다 선생의 전통적인 생채식을 조금 변형시켜 약간은 덜 엄격한 녹즙 생채식 요법을 적용했는데도 그 의학적인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나는 자주 확인하고 있다. 내 환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요법을 10여 년 이상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고 이분들은 한 목소리로 평생 이 식생활을 지켜갈 것이며 이제는 오히려 불로조리한 화식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인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효능을 더욱 극대화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생채식의 방법들을 찾고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머리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숙병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숙변을 완전히 배설하고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식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식의 질병이 없다라는 진리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계속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 영양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소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병도 치료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하게 되었다. 최근 숙변의 개념과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론과 실제의 양측면에서 이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숙변의 가장 큰 원인은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최근 숙변의 개념과 진위에 관한 논쟁이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양측면에서 이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숙변의 가장 큰 원인은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 속을 아무리 살펴봐도 숙변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장이 숙변의 결정적인 근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할 경우 장 점막에서 미세육모와 치밀 결합 조직의 손상이나 염증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숙변이 생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설탕, 흰 쌀밥, 동물성 음식의 과식, 불규칙한 폭식, 지나친 스트레스, 알코올이나 화학약품의 과용 등이 소화 효소와 담즙, 췌장 효소의 결핍을 초래하고 세균의 과다 증식, 내독수의 축적을 가져오는데, 이처럼 장벽에 두루 코팅되어 배설되지 못한 염증성 독성 노폐물을 가리켜 숙변이라고 부릅니다. 미세육묘의 총 면적은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넓은 장벽에 달라붙어 코팅되어 있는 숙변, 곧 염증성 독성 노폐물은 손상된 장점막을 통해서 누수되듯 혈중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세포와 혈액 내의 내독소 혈증을 일으켜 많은 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채식과 녹즙절식으로 장내를 비우게 되면 평소에 이완되고 확장되어 있던 장 내강이 수축하면서 장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장 연도운동이 항진되는데, 이때 수사나 마그네슘 같은 대변 연화제를 투여하고 장 청소를 해주면 장벽에 코팅되어 달라붙어 있던 염증성 독성 물질이 마치 피부에 때가 벗겨져 나오듯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소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그 소식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필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엄격한 소식을 잘 견딜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불러익히지 않은 생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먹는 양이 적을수록 그 질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똑같은 채소라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는 자연 농법이나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의 질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채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쌀이라면 백미보다는 현미, 흰 빵보다는 검은 빵, 생선일 경우에는 참치나 청새치 같은 큰 물고기보다는 정어리나 뱅어 같은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즉 동식물의 전체를 먹는 것이다. 생선회나 비프 스테이크 같이 일정한 부분만을 먹어서는 영양이 편중되어 버린다. 따라서 채소의 경우에도 전체를 먹는 식사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무의 경우에도 뿌리와 잎을 전부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똑같은 전체식이라도 불로 익혀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영양가가 한층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현미라도 불로 익힌 현미밥보다는 생 현미가 질적으로 영양이 높은 식품이라는 것이다. 현대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거의 모든 영양학 서적에서는 익히지 않은 베타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되므로 불로 익혀 알파 전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소화 흡수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확실히 생현미가루를 먹기 시작한 초기에는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인체가 일단 생현미의 베타 전분에 적응하게 되면 이 생현미에서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나오게 된다. 이 책에 실린 임상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현미나 생채소에 숨어있는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적은 양의 식사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조진시 HbV 내 혈압 측정치는 190에 128로 특히 최저 혈압이 높고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장내에 쌓여있는 대량의 숙변이었다. 또한 그 숙변의 정체가 원인이 되어서 장마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장내에 대량의 숙변이 쌓이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고 부패에 발효되는 그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장마비가 심해져 장연동운동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그 가스가 순조롭게 아래쪽 장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벽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뇌를 비롯한 전신에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 장기나 조직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은 결과 격심한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때때로 의식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나는 H분의 증상도 숙변의 정체의 결과라고 확신했다. 부인은 혈압도 높아서 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뱃속에 많이 쌓여있는 숙변을 배출해야 합니다. 숙변을 배출해버리면 지금까지 부인을 괴롭히고 있는 두통이나 현기증도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설명해주자 부인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제 뱃속에 숙변이 그렇게나 많이 쌓여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현미를 먹어오면서 하루에 2번씩이나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변비를 겪은 일이 없습니다. 역시 현미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 잘 나오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숙변이 많이 쌓여있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H 부인으로서는 당연히 필자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입원해서 단식을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상담을 끝냈다. 그렇게 해서 1986년 10월 입원한 HV는 곧바로 현미죽과 두부만으로 감식을 시작하여 10월 25일부터 5일간, 다시 11월 5일부터 5일간 맑은 장국 단식을 2차례 시행했다. 생수만 마시고 다른 것은 일절 입에 대지 않은 본 단식과 비교하면 이 맑은 장국 단식은 실행하기가 훨씬 쉬운 데다가 숙변의 배설에도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평을 가지고 있다. 2차례 단식 중에 첫 번째에서는 숙변 같은 것이 전혀 배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2번째에서는 거의 매일 밥 공기로 2공기 정도의 숙변이 나왔다. 이렇게 되자 H부인도 약간 놀란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짙은 다갈색의 끈적끈적한 대변이 매일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서너 차례나 대변을 보는 날도 있었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이렇게 숙변을 배설하면서 극심하던 두통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2차례의 5일 단식을 끝내고 11월 15일부터 3번째로 맑은 장국 단식을 실행했다. 3번째 단식에 들어가자 숙변의 배설량이 한층 많아져서 한 사발 정도의 양이 매일 나왔고, 이에 따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원하기 전까지 HV는 장의 연동운동을 자학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숙변이 술술 배출됨에 따라 장이 잘 움직이게 되면서 밤중에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자연히 가스가 잘 나오게 되었다. 숙변이 대량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흔히 가스가 잘 발생하는 음식물, 예를 들면 콩 종류나 감자 따위를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올라 복부 팽만감을 느끼곤 한다. 이것은 장마비 때문에 가스가 순조롭게 아래쪽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마비가 없는 사람은
이 가스를 밑으로 쑥쑥 내려보내 방귀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배가 차가워지면 복부가 부풀어 올라 괴롭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람 역시 장이 마비된 사람이다. 배가 차가워지면 설사를 하는 체질이 좋은 것이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어쨌든 HV는 단식 일수가 늘어감에 따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스도 잘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방귀가 자주 나오게 되자 신기하게도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었던 두통이 점차 가라앉았다. 의식이 점차 혼미해지는 증세나 뇌 혈관의 압박 증세도 사라졌다. 결국 그러한 증세들이 모두 숙변이 정체되어 생긴 장마비가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장마비가 심했기 때문에 장내에서 발생한 가스가 순조롭게 하부로 내려가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흡수되었으며 그 가스 때문에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현미와 같이 변통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는데도 숙변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미가 건강식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과식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장기간 단식을 실행하여 숙변을 대량으로 배설하는 데 성공한 HV는 자신을 괴롭히던 갖가지 증상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지속되던 격심한 두통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화창한 날씨처럼 상쾌한 기분이라면서 태어날 수가 있었다. 단식과 소식을 기본으로 한 니시 건강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세가 전부 없어지고 생기를 되찾은 HV는 숙변이 배설되면서 위장의 흡수력이 좋아졌는지 그 후에도 소식을 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렸다. 그리하여 고우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다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택에서 생채식을 실행하게 되었다. 전립선 비대증을 극복한 남편도 함께 생채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87년 2월부터 생채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우다 병원이 정해준 표준적인 생채식이었다. 잎 부분 하루에 500g, 뿌리 부분 250g씩 점심 저녁 두 차례로 하루 500g을 먹었다. 그리고 생현미가루 140g을 하루 두 차례로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체로 하루에 900칼로리, 단백질이 약 25g이므로 현대 영양학의 상식으로는 기초 대사량도 못 미치는 저영양식이 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생채식을 실행하면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체중이 줄게 된다. 심한 사람은 두 달 사이에 10kg이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역시 생채식을 해서는 안 돼. 이런 저영양식으로는 도저히 질탱할 수가 없어. 영양 불량으로 쓰러져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식과 소식으로 숙변을 배설하여 위장의 소화 흡수력이 높아진 사람이 똑같은 생채식을 할 경우 체중이 줄지 않는다. 이 HV인도 그런 경우의 하나였다. 이것은 장시간의 단식으로 숙변이 대량으로 배설된 결과 위장의 흡수력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의 치료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초기에는 증상이 그다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류머티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처럼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한 병이라면 비교적 초기에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당뇨병의 경우는 확실한 증상이 나타날 무렵에는 이미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하며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순조롭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 한 인류 회사의 부장이 된 52세의 A씨는 중역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7년 전에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착실하게 진행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던 A씨는 가볍게 생각하고 즐겁게 치료하는 환자 클럽에 가입하여 한방약에만 의지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진지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1993년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등반을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되고 말았다. 당뇨병에 의한 망막출혈이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비로소 요양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있었다. 2개월 뒤에는 왼쪽 눈도 안저출혈을 일으켰으며 7개월 후에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다. 결국 승진은커녕 폐인이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뇨병을 가볍게 보고 방심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당뇨병이 발병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반수 이상이 망막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망막증으로 실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도 있고 또 하지의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피부궤양, 나아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기형아 문제 등을 생각하면 당뇨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다. 따라서 초기에 양생법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유명인사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생존해 있는 동안 오랫동안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 당뇨병의 지속으로 생긴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하지의 동맥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한 경우에는 동맥의 혈관벽에 석회질이 들러붙기도 한다. 당뇨병의 치료 성과가 나쁜 환자일수록 석회화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정도도 심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하지동맥의 석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발이 썩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 중에서도 특히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슐린 의존병 당뇨병에서는 역시 인슐린이 치료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에 대해서는 현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약제의 사용보다는 생활 내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식이요법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적게 먹는 감식이다. 다시 말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감식의 정도는 증상이나 체력, 체중 등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1800에서 1200kcal 정도의 소식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병원에서는 대체로 1200kcal 정도의 비교적 심한 감식을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종류의 혼합된 생채 소즙을 하루에 2번 마시도록 지도하는데 이 방법이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낭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신에 생야채즙 1.5홉을 마신다. 약 270ml 들어갑니다. 2. 점심. 현미밥은 75g, 두부 반모, 삶은 야채 1접시, 참깨 10g. 3. 저녁 식사 전에 생야채즙 270mg을 마신다. 4. 저녁 식사는 점심과 동일하게 먹는다. 5. 생수와 감리차는 하루에 1에서 2리터를 마신다. 6. 완화제를 하루아침 20cc를 마신다. 7. 스피렌을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8. 이외의 음식은 일체 금한다. 9. 평상에서 원반형 목침을 배고 잔다. 10. 붕어운동 1일 3회, 1회 2분, 10일. 모관운동 1일 3회, 1회 2분, 12. 합장 합초운동 1일 3회, 한 번 할 때 100번, 13. 등배운동 1일 3회, 1회 할 때 10분, 14. 풍욕 1일 3회, 15. 냉온욕 1일 1회 실시할 것.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50년 동안 1만여 명의 환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원조 생채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